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계에서 33년 미국 해외 투자만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춘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를 포함해서 5060 세대분들께는 예금이라는 게 훨씬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투자 또는 안정적으로 내 자금을 지키는 방법이긴 하죠. 은행은 절대 망할 일은 없다, 가장 안전하다, 이런 믿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의존하고 계신 이 은행 예금, 이게 나의 자산을 점점 망가뜨리고 있다, 썩히고 있다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2, 3년만 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변했고 지금 급격한 변동성에 초입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보다 더 예금 대비 투자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도 그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보통 은퇴한 60세 정도 하죠. 근데 평균 기대 수명이 거의 100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퇴한 이후에 40년 동안 뭐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30년 넘게 이 투자업계에서 몸소 체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사실 투자자문회사를 창업을 한 이유도 있지만 그 중요성, 자산의 증식, 투자, 이거를 깨닫는 분과 깨닫지 못한 분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더 이상 이제 돈을 모으기만 하는 시대는 저물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모았던 자산을 스스로 자산을 증식을 시키는 자가발전의 형태, 다시 말하면 투자를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주 쉬우면서도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나의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금보다는 훨씬 똑똑하고 현명한 자산 증식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오늘 찾아뵙습니다. 제가 90년대 중후반부터 이 업계에 몸을 담으면서 자산운용회사에서 펀드도 만들어보고, 펀드 운용도 해보고, 애널리스트도 해보고, 세일즈도 해보고, 그러면서 주로 대형 은행들에서 펀드를 굉장히 많이 팔았고, 그때 저도 수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게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깨달은 거는, 시장이 어떻게든 위기가 오고 경제가 어떤 식으로 망가져도 절대 탄탄한 곳은 은행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행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각각 개별 상업은행들이 합니다. 이 소버렌티라고 그러거든요. 돈을 찍어내고 돈을 이 발권력이라고 하는데, 그 발권력의 간접적인 파워를 구사하는 게 은행이에요. 우리 뭐 경제 굉장히 힘들고 경제 펀더멘탈 굉장히 힘들고 이러는데도, 다른 업계 막 망하는 회사, 자영업자 망해간다고 하는데도 신기한 게 은행의 단기순이익, 1년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죠. 보너스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 돈 갖고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 묻은 돈 예금하고 적금 놓고 이런 돈 가지고 2%도 안 되는 이자 주면서 우리가 맡긴 그 돈을 가지고 장기로 대출해주면서 그거에 몇 배, 2배, 3배 정도의 이자를 받아채기면서 기본적으로 님이라고 합니다. Net Interest Margin. 순이자 이 차익으로만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구조죠.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 자산을 늘려주면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모 시중은행, 대형은행에 신탁에다가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최근에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누적 수익률이 지금 한 25년 됐는데 10%가 안 됩니다. 그런 짓을 왜 해야 될까요? 또 하나, 우리가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게 그냥 이자입니다. 세금 빼고 하면 1% 한 중반 될 겁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매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적어도 2%, 3% 이상이에요. 그럼 일단 거기서 내가 받는 이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2배 가까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절반 정도가 내 돈이 썩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아는데 가장 편하고 익숙하니까 은행에 돈 맡기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거에서 빨리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자산을 어떤 식으로든 증식해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어떤 투자 대상에 넣어놨는데 알아서 그냥 굴러가면서 자산을 증식하는 이런 투자의 대상, 툴이 있다 그러면 이 얼마나 편하고 간편하고 현명한 방법이냐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께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좀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재테크의 공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 종잣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소득이라고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투자 또는 예금을 하든 적금을 하건 투자를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들 보니까 막 2년 됐나요?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 뭐 6개월 만에 막 10배가 오르고, 이거에 익숙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시장이었어요. 최소 투자라고 하면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다음에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필요할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놓던 그 자금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서 매년 불어나느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과 투자 시간, 수익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적금이나 예금은 내 소득 시간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변하지 않아요. 소득이 늘어나는 거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자유와 청춘을 저당 잡혀서 받은 월급 가지고 그 일부를 맞는 게 소득이기 때문에 은행이 불려주는 거 아닙니다. 고생고생해서 내가 불리는 것이죠. 근데 은행은 그 시간을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정말 세금 빼면 1% 남짓 되는 이자 주고 모든 걸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 예금이나 적금은 자산을 증식하는 우리 스스로가 플레이어라고 보시죠. 수비형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이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공격형 플레이어다. 내가 몸을 움직여갖고 공격형은 아니거든요. 그런 수단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명하고 손쉽게 나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바로 답을 말씀드리면 단연 ETF가 근 한 100년에서 150년 전 세계 금융상품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진일보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투자한다고 할 때는 연령이 많으시는 분들이나 또는 경험이 좀 없으시는 분들은 투자하면 이거 위험하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있는 겁니다. 위험이 없다면 그건 정기예금이에요.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위험이 한 단위 있어야 그에 해당하는 수익이 오는 겁니다. 위험이 없이는 수익이 없어요. 다만 이 위험을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을 가지고 위험을 좀 운영을 한다면 그만한 수익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가 안내를 드리겠지만, 대전제로 위험 관리가 적당히 된다는 전제로 한다 그러면 이 위험은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왜냐? 무위험 자산엔 수익이 없어요. 정기예금 무위험 자산이죠. 내 원금을 손해나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거잖아요. 정기예금 적금은.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없는 겁니다. 위험은 적당히 있어야 수익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일단 이 개념을 먼저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한 종목 해가지고 뭐 한 6개월, 3개월 만에 막 수익률 100%, 200%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신다면 일정 기간, 예를 들면 1년, 2년 동안에 매년 한 15%, 20%의 수익, 그 정도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또는 투자 대상은 충분히 많이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여기서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는 게 뭐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소중한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수익률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산군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또는 통칭을 해서 이런 투자 전략이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죠. 그리고 그걸 가장 손쉽게 가능하게 하는 게 ETF라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ETF라고 하는 거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도록 만든 펀드란 얘기예요. 펀드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의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어떤 한 펀드 매니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주식에도 놓고 어디에도 놓고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펀드를 상장을 시켜 놓은 거예요. 개별 종목처럼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게 당일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단 이게 ETF라는 말씀이고, 펀드와 ETF의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소중한 자산을 펀드에다가 가입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에서 펀드 매니저로, 펀드 운용사로 바뀌어요. 이건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죠. 기회도 있지만. 왜냐? 시장이 가는 방향과 다르게 분석을 잘못하거나 투자 전략을 잘못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운용사의 또는 펀드 매니저가 시장하고 괴리가 커질 거 아닙니까? 나는 한 10%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시장은 10% 올랐는데 내 펀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2% 정도밖에 못 오르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왜냐? 펀드 매니저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 ETF는 사전에 ETF를 운용하는 친구들이 뭔가 막 적극적으로 종목을 교체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이런 분야에 이런 테마에만 투자를 할게요. 정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돈을 집어넣은 다음에 펀드 매니저가 이상한 생각을 해서 다르게 가면 어쩔까 하는 이런 위험의 단계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애초에 여러분께서 보시는 ETF의 전략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펀드는 수익자로서 돈을 넣는 순간부터 내가 수익자가 되는데, 수익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한 펀드 내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를 달라고 그러면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본시장
주식시장법에 수익자가 보유 종목을 달라고 했을 때 판매사나 운용사가 판단해서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줘야 된다가 없어요. 겨우겨우 3달 전 전체 종목이 아니고 탑 10 또는 탑 5, 많이 주는 것이 탑 15, 상위 15개, 대부분 그렇지도 않고 탑 10 종목만 공개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냐는 것이죠. 반면에 ETF는 지금 현재 T카우 찍으셔가지고 어떤 그 ETF의 보유 종목을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실시간으로 다 공개가 돼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펀드의 보수 같은 경우는 운용 보수, 판매 보수, 수탁 보수, 일반 사무관리회사 보수 등등해서 평균 연 2.5에서 한 3% 정도 보수를 떼요. 개별 ETF 같은 경우는 평균이 0.52%밖에 안 됩니다. 그거보다 대부분 낮은 운용 보수를 갖고 있는 ETF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세 가지만 보더라도 펀드 대비 ETF가 얼마나 똑똑하고 수월한 투자 상품이다, 투자 수단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 또는 예금이나 적금 대비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투자할 수 있을 때 현명하고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ETF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죠. 적금이나 예금은 가장 안정적입니다. 내 자산이 손실날 염려는 없죠. 대신 수익률은 절대 없습니다. 1년에 이자 1% 남짓되는 이자,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 1%, 1.5% 정도는 매년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다 상쇄가 돼버려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넣어놓으면 내 돈의 가치는 그만큼 매년 1%에서 2%씩 계속 희석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회사 대주주가 사실은 저희 외삼촌 분이신데, 회사의 자금으로 저희 자본금을 대주셨어요. 그 자본금을 가지고 저희가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도 아니고 아까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자산 배분형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걸 2022년도 1월부터 지금 투자했는데 누적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년 반 동안 누적 수익률이 85%입니다. 2022년도 정말 붕괴되다시피 했던 시장을 겪으면서도 누적 수익률이 지금 85%예요. 물론 이 수익률은 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시장이 빠지거나 오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만들어내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누적 수익률 85%가 3년 반 동안 ETF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들어드린 예를 다시 한번 상기만 하셔도 자산을 증식하는 데는 적금이나 예금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다시 아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ETF 정말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단돈 10만 원 가지고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투자를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보시면서 하시다 보면 이게 뭘까 궁금증이 생기실 거고, 용어가 궁금하시면 구글, 네이버 찍어오시면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다 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단돈 10만 원 가지고라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이러면서 서서히 공부 아닌 공부란 게 꼭 뭐 원론을 봐야 공부입니까? 새로운 걸 꼭 알아보고, 아, 이런 방법이,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게 공부 아니겠어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제 말씀을 들으시고 지인분들이나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미국에 참고로 전 세계 ETF 시장이 굉장히 큰데요, 그 중에 80%를 미국 시장이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미국 전문, 해외 전문 투자한다고 했는데, 해외 전문 투자한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투자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 또는 채권시장, 미국 자본시장에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ETF 종목 이런 게 다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투자를 한번 경험해 보실 요량이시라고 하시면, 미국에 상장된 ETF 개수가 지금 한 4,1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뭘 고를까?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겠죠. 제가 오늘 몇 개만 추천드리죠. 그 ETF의 투자 전략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그 안에 이제 ETF 종목들이 많은데, 그 작업은 여러분께서 공부도 하실 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도 힘드시면 저한테 따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50, 60 세대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건 단연 고배당 ETF.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어렵진 않고요. 미국 고배당 ETF 이렇게 찍으시면 리스트가 쭉 뜰 거예요. 그 중에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면서 고배당을 추구하느냐, 소수 업종에만 집중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판단하십시오. 저 같으면 수익률이 좀 덜하더라도 시장 전체에 투자하면서 고배당을 추구하는 게 그나마 분산이 더 많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골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제가 내내 말씀드렸던 자산 배분 ETF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제가 왜 이걸 추천드리냐면, 우리나라에 참고로 ETF 운용사가 26개 있고요. 미국에 280개가 있습니다. 근데 280개의 면면이 우리나라 삼성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일 크죠. 그 두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회사들이 200개가 넘어요. 그런 믿을 만한, 전 세계를 끌어가고 있는 정말 천재들이 모인 운용사의 매니저들이 알아서 주식과 채권, 실물, 부동산을 섞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분야에 또는 어떤 자산을 기반으로 투자하냐 이 정도만 고르셔가지고 또는 선진국에 투자하느냐 신흥국에 투자하느냐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걸 고르셔서 투자하시면 그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다 자산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배당 ETF, 두 번째 자산 배분형 ETF,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미국 국채, 전 세계의 가장 안전한 국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채권 중에 가장 안전한 채권,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아니겠습니까? 그 국채 중에 단기물, 중기물, 장기물, 2년에서 5년짜리 단기물, 7년에서 10년짜리 중기물, 10년에서 30년짜리 장기물.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기물로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고 오르는 거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폭이 훨씬 심합니다. 이 착시 현상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채권을 세일즈하시는 분들이 경기 침체 올 거다, 그래서 금리 빠질 거니까 무조건 장기 채권 사세요, 이래서 지금까지 마이너스 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변동성 위험 관리입니다. 너무 짧은 건 수익률이 얼마 안 될 것이고 너무 긴 거는 이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는 얘기죠. 그럼 답은 뭘까요? 중기 채권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7년에서 10년짜리. 미국은 지표물이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ETF를 딱 찍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물에 주로 투자하느냐, 중기 기간물에 투자할 거냐 다 나옵니다. 제가 방금 안내드렸던 것처럼 너무 긴 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중기 기간물 7년에서 한 10년짜리 고르셔서 한 3분의 1 정도 아까 고배당 ETF, 자산 배분 ETF, 미국 국채 ETF로 3분의 1씩만 투자를 해놓으셔도 어떤 시장에 상관없이 결국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00%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뭐 상당히 가능성은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보통 경험이 없으시거나 이제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은 투자가 되게 위험하고 무섭다, 불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불안하고 무서운 거는요, 은행에다가 내 소중한 자산을 넣어놓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이자 정도, 몇백만 원 되는 이자 받으면서 인플레이션으로 그 값어치가 계속 희석되는 걸 그냥 쭉 깔고 앉아서 가는 게 정말 무섭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 지정학적인 어떤 갈등의 상황, 전 세계 어떤 무역 시스템이 변화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나라 경제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예금, 적금으로 내 자산을 증식한다?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지금 이 어려운 이 상황이 바로 내 자산을 증식하는데 실제 여러분께서 액션을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투자시장이라는, 자본시장이라는 굉장히 선진화된 시장을 우리가 제공받고 있잖아요. 한 20년, 15년 전만 해도 국내 시장에서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전 세계 2%도 안 되는 주식시장, 2%도 안 되는 채권시장에서 이거 먹겠다고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소형 증권사의 HTS만 켜도 미국 주식시장을 상장돼 있는 종목뿐만이 아니고 ETF를 수시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프라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든 내 소중한 자산을 증식하고 지키는 방법을 자본시장에서 찾으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일확천금을 얻으실 요량이시라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적어도 경제 성장률보다 프리미엄 얹어서 한 15%, 20%만 수익을 꾸준하게 낸다고 하면 이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자본시장 주식에 투자해서 10% 못 얻겠습니까? 장담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본시장에서. 그렇지만 일정 기간 동안 업앤다운을 거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작업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런 좋은 수단이 자본시장, 그중에 종목도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그 싼 운용보수로 투자할 수 있는 ETF라는 수단이 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더할 나위 없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돈 10만 원이라도 경험을 하시면서 시작을 해보시라는 말씀. 이 작은 시작, 이 작은 경험이 향후 5년, 10년, 20년 이후에 굉장히 큰 결과로 분명히 여러분께 다가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저 역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투자업계에서 한 32~3년 정도 몸담고 있는, 그리고 지금은 미국 해외 투자 전문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춘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노후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실제 이걸 어떤 식으로 그 자산을 증식을 하거나 또는 그 생각은 많이들 하지만 실제 액션을 취하기가 사실은 우리가 타성해졌는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께 자극을 드리고, 실제로 그 자산을 증식하는데 첫걸음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인 노후 자산 관리,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급여 생활을 하던 사업소득을 하던 모은 자산을 보통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은행 예금, 정기 적금 이렇게 모아두는 방법이죠.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앞으로는
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요.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자산, 갖고 있는 현금, 돈의 값어치를 매년 저는 평균 2, 3%씩 계속해서 갉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 2년, 3, 4년 이렇게 보면 별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근한 예로 렛츠비라는 커피를 자주 종종 마십니다. 한 2년 전만 해도요. 그 편의점마다 가격이 또 틀려요. 400원이었던 게 지금 1,400원입니다. 그럼 몇 배가 뜬 겁니까? 한 3배, 4배 가까이 뜬 거죠. 그만큼 과거의 400원이 지금 400원보다 값어치가 4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예금과 정기적금에 한 10년 동안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물가 상승률이 3%만 잡아도요. 30%만큼 희석되는 겁니다. 가치가. 그러니까 실질 가치는 1억을 내가 은행 정기예금을 넣어놨다고 하면 10년 지난 다음에는 그게 뭐 줄잡아 한 6천만 원 정도 실질 가치로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이런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자산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그만큼 가치를 계속 증식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도처에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방법들 좀 수월하게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근한 예로 퇴직금이 1억이라고 치잔 말이죠. 우리가 매월 뭐 용돈도 줘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일반 생활도 해야 되고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한 200만 원 정도도 좀 부족하지만 아껴서 매월 200만 원 쓴다고 하면요. 불과 4년 만에 다 소진돼 버려요. 이렇기 때문에 자산 증식의 필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왜 무서운 거냐? 보통 우리가 은퇴를 한 60세 합니다. 근데 기대 수명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자,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시죠. 평균 60에서 65세에 은퇴한 다음에 100살까지 35년에서 한 40년 동안을 얼마 안 되는 퇴직금 또는 그 값어치가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희석되고 있는 이 자산으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노년이 됐을 때 뭐 자식들이 운이 좋아서 정말 성공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양을 해주면 그것도 좀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못할 짓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많든 적든 간에 이 자산의 가치를 적어도 증식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만큼은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된다. 이런 대명제가 정말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흔히들 우리가 정년퇴직 이후에 자산을 지키거나 증식하는데 가장 많이 평균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게 처음 이제 연금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원룸이라든가 소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뭐 월세를 받는다든가 임대료를 받는 방법.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은행 예금을 묵혀두고 1년 동안 또는 정기예금 하면 이자는 조금 더 나오니까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일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배당이 연 뭐 4%에서 8%, 10%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골라서 배당을 투자하는 방법. 그나마 이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은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방금 이직 전에 소개해드렸던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인플레이션에 직격탄을 맞아요. 정기에 적금 많아봐야 시중은행 대비해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이자를 좀 더 줍니다.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나마도 이자도 많이 안 줍니다. 생각보다. 뭐 특판예금에서 한 5%, 4% 나올 때가 있었는데 평균 한 3.5%, 3% 돼요. 시중은행들이 2%, 2.5%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평균 2에서 3% 이상을 호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성이 좀 있는 저축은행들 이자 한 1, 2% 더 주는 이런 데다가 맡겨놔도 그 이자만 1년 3% 잡아도 인플레이션으로 그 이자가 다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한 4가지 방법 중에 배당주 투자 정도를 제외하면 내 자산이 계속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에요. 좀 받아들이시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금융시장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또는 금융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 투자자들, 개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는 몰라도 이런 식의 방법으로 노후 자산을 관리를 하게 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언제까지나 지켜지지 않는 거, 점점 줄어드는 방법, 이런 자산 관리 방법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께 단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 2가지라고 한다면 저는 자본시장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을 하셔라.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비근한 예로 주식을 예를 들어보잔 말이죠. 특히 상장돼 있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에 뭐 수십만, 수만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를 포함해서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대기업까지 있죠. 그 중에 나라에서 법 규정으로 상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검증은 돼야 돼라는 규정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매출도 성장을 해야 되고 이익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야 되고 단기간에 망할 염려가 없는 가장 그 나라를 대표하는 회사들말로만 구성이
돼 있는 게 주식시장 상장돼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럼 일단 믿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그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든 시장이 위기가 오건 인플레이션이 창궐을 하건 간에 그 시장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도 이뤄낼 것이고 비용도 아끼려고 할 것이고 마진도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런 과정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하든 국내 무대로 하건 경쟁사들보다 더 많은 우위에 점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내가 어떤 한 회사에 뭐 1억을 묻어놨다, 5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를 해놨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이 그 회사의 주식이 되면서 그 회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스스로 자생력 있게 뭔가 헤쳐나가려고 하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려고 하는 이런 다양한 과정에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과정이라는 게 말이 쉬운 거지. 내가 아무 경험도 없고 우리나라만 해도 2,800개 주식이 있고 미국만 해도 4,800개 종목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고르겠니? 그래서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이나 보시고 아, 저 친구의 말은 좀 믿을만 하겠구나 라든 이런 판단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또 만나보고 질문도 해보시고 또 다양한 방송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해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말이 시각각 변하는지 어떤 원칙이나 철학이 있는 바탕에서 뭔가 의견을 피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를 선택을 하고 꼭 전문가도 한두 사람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5천만 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라든가 안내를 하고 있는 어떤 자문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규모 그 가입 금액이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세 개의 전문가 회사 또는 이런 회사들을 충분히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그걸 또 간접적으로 도와드리는 게 증권사의 PB한테 가서 이런 도움을 청하시면 충분히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또는 간접적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릴 수 있는 자본시장의 인프라가 충분히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를 항상 머리에 담아두시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하루빨리 좀 취하시는 게 그리고 누차 제가 강조드렸던 그 수단 중에 가장 좋은 쉽고 편안하고 투명한 방법이 ETF더라. 그래서 ETF를 단돈 10만 원이건 5만 원 갖고도 개별 한 종목을 충분히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상관없이 5만 원 정도니까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한번 경험을 일단 시작을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 조금 더 어렵게 표현드리면 자산군을 배분하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자산에 섞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모르고 전문가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께서 직접 공부하셔야죠. 그 정도 공부 안 하시고 내 자산을 지키고 증식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저도 뭐 50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자문사를 차려서 지금 창립을 해서 하고 있지만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외국 보고서, 국내 보고서 한 30개에서 50개 보고서를 항상 읽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항상 팔로우하고 어디서 듣는 소식이 저게 허수인지 근거 없는 소리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을 정도의 식견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실제 이제 여러분께서 경험을 시작하실 때 제가 누차 지금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ETF를 계속 제가 언급을 드리잖아요. ETF가 왜 좋은 거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를테면 삼성전자 한 종목을 사는 거죠. 주식 한 종목 사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종목 하나는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니까 망하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죠.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삼성전자가 5년 있다 10년 있다 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 아까 표현드린 대로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자산 배분을 하시라는 거죠. 주식도 하나보다는 5개. 주식만 갖고 다양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주식 한 5개 종목 갖고 있었다면 채권 또는 부동산, 헤지펀드 이런 것들을 조금 섞으면 시장이 다양하게 업앤다운을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할 때 이 다양한 자산군의 움직임이 서로 다 틀립니다. 이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실제 제가 33년 동안 경험한 바가 그렇고 지금도 그런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어요.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나 이 헤지펀드라든가 실물 자산은 또 오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변동성을 자연스럽게 자산을 배분하다 보면 이 오르고 내리고의 폭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배분의 효과를 차라리 느끼시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 ETF입니다. ETF는요 다양한 투자 전략 자산군을 한꺼번에 한 ETF에서 전문적으로만 알아서 투자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자산군 5개를 선택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주식, 채권, 인프라, 부동산, 헤지펀드 이 5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대표되는 ETF만 하나씩 골라서 5개 종목만 딱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ETF 하나는 적을 때는 50개, 많을 때는 수천
수천 개씩의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종목을 갖고 있는 ETF를 단돈 5만 원, 10만 원으로 한 종목씩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산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백 개, 수천 개씩을 갖고 있는 ETF 5개를 내 포트폴리오에 담는다. 이러면 종목 개수로만 보면 거의 수천 개, 수만 개에 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백 개 중에 종목 하나가 뭐 하한가가 간들, 상장 폐지가 된다 한들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큰 영향이 있겠냐 말이죠. 이게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의 아주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투자를 좀 실행을 해보시고 ETF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분산 효과를 누리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좀 확보하시는 방법으로 투자의 첫걸음을 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 우리가 마음가짐, 투자를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짧은 경험에 미루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루하루 주식의 등락, 수익률의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투자와 투기가 다른 거는요. 투기는 오로지 수익률만 봅니다. 투자는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회사를 보고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의 성장을 보고 투자한다는 겁니다. 확대하면 그 업종이 속해 있는 그 국가의 경제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하면 그 국가가 국제 무역 또는 국제 그 시장에서 경쟁을 해내고 그 국가의 경쟁력을 믿고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투자의 어떤 단계 또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의 공부하는 이 범위를 조금씩 확장해 놓고 보시면 투자와 투기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이 큰 도도한 흐름, 국가의 성장, 업종의 성장, 그 회사의 성장을 놓고 보는데 성장이라는 게 어떻게 계속 일직선 상승만 하겠습니까? 특히 이걸 각종 재료에 따라서 왔다 갔다 반영하는 주식은 하물며 더 하겠죠. 그러니까 하루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마이너스 손이다. 보통 이런 얘기 하죠. 다 듣고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내가 투자하면 꼭 빠지더라.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버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하한가가 뭐 2번, 3번 연속돼서 정말 이 회사가 곧 상폐가 당할 것 같은 이런 상황만은 아니라고 하면 물론 그런 회사는 고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샀을 때 어느 정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라는 게 시장이라는 건 이 사이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제도 이 부분 사이클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빠질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봐야 적어도 우리가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사이클이 최소 경제학적으로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투자한다고 할 때는 최소 1년 정도는 경험을 해보셔라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업계에서는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는 말을 중간 다 빼고 그냥 1년 이상 최소 하세요. 이래서 장기 투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올곧이 이해하셨다면 최소 1년 또는 2년 정도의 장기 투자를 단돈 10만 원으로 하시든 100만 원으로 하시든 경험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점점 체득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여유 있는 마인드 그리고 조금 더 시장을 크고 길게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네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을 겁니다. 다만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필요 충분 조건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조건이겠죠. 부자가 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삶이 윤택해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윤택해지고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더할 나위 없이 잘 마련해 주겠죠. 그게 돈, 부자의 힘 아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저는 기업 찬양론자입니다. 한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 다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어떤 국가, 어떤 경제든지 친기업의 정책이 나온 국가는 흥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부자가 된다는 거를 무조건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일은 아니에요. 그분이 부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 얼마나 많은 고뇌, 얼마나 많은 자기 인내, 얼마나 많은 공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부자가 됐을까요? 우리가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은 이유는 그만큼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감, 도취감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부자가 됐을 때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는 유형 자산 중에 가장 현명한 자산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라는 거는 물도 물만큼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거는 어떤 시기든 스스로 돈이 찾아가는 능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의 주인이 능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참고로 기업, 조금 좁게는 이 부자, 개인들을 되게 존경하고 그분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이걸 깨달은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뭐 많은 급여 받고 보너스 받고 거기에 심취해 있어서 그냥 그러다가 이제 업계 차리기 위해서 은퇴를 했는데 돈이 가진 그 돈의 능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버는 능력은 개인의 어떤 마음가짐, 아까 말씀드렸던 인내, 노력, 인고의 세월 뭐 이런 거겠지만 돈이 또 스스로 돈을 모으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쭉 강조드렸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게
모으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ETF라는 말씀을 예를 들어드렸는데, 돈이 또 돈을 모으는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몫인 돈이 또 돈을 쓰는 능력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돈도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씀으로써 돈이 또 증식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투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5060 세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 모아놓은 이 돈을 지키고 키우는 능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5060 세대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지금의 어떤 필요한 요소는 제일 마지막, 돈을 지키고 돈을 증식하는 이 능력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어려운 전문 용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고 어떤 거라는 거를 우리가 젊은 친구들보다 유리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빠르진 않아도 이해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깊고 넓지 않습니까? 내용의 본질은 다 뻔한 내용이에요. 이런 거 하나씩 공부하시고 찾아보시고 하시면서 내 소중한 얼마나 그 힘들게 번 자산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키고 불리는 능력이라는 게 그 이상 중요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30대 40대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기본 토대를 더 증가시키는, 예를 들면 돈을 더 벌어서 더 모으는 거는 이제는 조금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더 지키고 불리는 능력에 조금 더 할애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설명을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까지 여러분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0년 동안 아이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면서 아주 못 볼 꼴, 볼 꼴 다 봐가면서 저축하고 모은 자산, 이 자산을 앞으로 은퇴해서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어떻게든 내 삶을 윤택하게, 덜 비루하게 보낼 수 있는 원천이 결국은 돈,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자산을 예금, 은행 적금, 예금 넣어서 인플레이션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날아가는 이런 식의 자산 관리를 할 거냐. 변동성이 적당히 있더라도 내가 겸손하게 투자해서 전문가의 도움도 때로는 받고, 이래서 조금이라도 최소한 자산이 증식되진 않더라도 인플레이션만 해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건 반은 성공한 거라고 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는 얘기는 매년 최소 수익률 3%, 4%만 얻어도 인플레이션으로 날아가는 실제 값어치는 지켜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저는 반 성공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앞으로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산을 어느 정도 지키고 조금씩 증식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 뭐 1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일단 여러분께서 공부해서 선택한 ETF를 갖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번 선수학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업 앤 다운, 횡보, 이런 한 사이클을 경험을 하신 다음에 그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던, 또 공부를 계속 하셔서 뭐 기업의 어떤 분석하는 기본 원리, 사실 기업 분석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 공부를 하시면서 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식견이 좀 생겼다라고 하실 때, 그때 100만 원이었던 걸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매년 우리나라 성장률 또는 내가 선택한 성장 그 지역, 국가가 매년 5% 성장을 한다면 5%보다는 전문가의 프리미엄 한 5% 정도 더, 10에서 15%만 내도 나는 충분해라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시면서 매년, 쉽게 표현드려서 아까도 소개해드렸는데 인플레이션 한 3%라고 한다면요, 매년 5%씩만 수익을 내도 성공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날아가는 실질 가치를 방어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적당한 욕심을 가지시고 조금씩 이제부터 시작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윤택한 여유 있는, 뭐 부자로는 살 수는 없겠죠, 모두가. 그렇지만 정말 비루하고 힘들고 항상 마음 졸이는 이런 노후는 그래도 좀 우리가 지금부터 투자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소액으로라도 투자를 꼭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한국 분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외 이주하시는 것을 돕고 있는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의 대표 고미연입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돈, 그리고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가 언젠가 휴지 조각처럼 무가치해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십 년간 쌓아올린 자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재앙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인구 절벽, 멈춰버린 성장, 그리고 시한폭탄 같은 부채 문제까지 심각한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앞에 닥친 경제 대공황의 그림자를 직시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기 위한 단 하나의 길을 알려드릴게요.
한국 경제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자영업자 폐업률 역대 최고라고 하잖아요.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잖아요. 그 자영업자분들의 경영난, 요즘에 장사 정말 안 되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만 하더라도 우리 내놓으라 하는 상권들 가보시면 공실 정말 심각하거든요. 21년에서 23년 사이에 정말 꼬마 빌딩 투자 많이 했잖아요. 뭐 역삼, 노년 이런 이면에 그리고 뭐 신사동 이런데 건물 정말 거래가 활발했는데 지금 가보세요. 통임대 다 붙여져 있고 뭐 가로수길 메인 도로만 하더라도 정말 공실 너무 많거든요. 이게 또 대출이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경매 나오기 시작했고 경매 시장에 매물들이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시그널이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00조라고 해요. 무려 2,000조인데 이 가계부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경기가 좋지 않고 자영업자분들도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니까 수입이 줄어들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도 보너스는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대출이자 부담은 커지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고 정말 팍팍해지는 거죠. 서울이야 정말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넘치잖아요. 그런데 지방으로 눈을 돌려보면 미분양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면 수요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방에서 돌아가는 기차표를 안 끊고 온다는 거예요, 서울로. 나는 서울에 이거 아파트 살 때까지 안 돌아간다. 이러고 오신대요. 본인이 살고 있는 실거주 지역이라든지 주요 활동 반경은 다 지방이시거든요. 근데 지방 부동산을 더 이상 투자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니즈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서울로 더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방 부동산은 수요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인구 유입이 돼야지만 새로운 수요가 들어와서 집을 계속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니까 집을 살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공급은 또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다 그리고 수요는 사라진 시장에서 이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요. 경기 침체가 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더욱더 안전자산으로 몰리고자 하는 자산가들의 심리가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반포 30평대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황금성이 뭐가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의 아파트가 가격이 10배 비싼데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한국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비싼 집은 더 가파르게 오르고 더 저렴하거나 그런 현지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지역은 더 외면받고 매물이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인 추세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는 시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아파트, 지방의 부동산보다는 비싸더라도 더 확실한 서울의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될 수 있죠. 그래도 소비가 살아나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돈을 푸는데 우리나라라고 돈을 안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걸 알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아시아, 또 유럽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돈을 다 풀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 세계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더 많이 푸냐 등 경쟁하듯이 돈을 다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원화 가치 하락이 될 건 자명한데 돈을 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10%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달러 대비 원화를 보니까 아 진짜 원화 가치만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달러 가치도 하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 요즘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건 전 세계적인 공통된 현상입니다. 일단 저는 제일 위험한 게 원화 예금만 갖고 있는 분들 아니 어떻게 불안해서 제가 더 불안해요. 실물 자산으로 좀 옮기시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나라의 화폐 표시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로 옮기시면 좋겠는 게 예를 들면 옛날에 자장면 가격이 500원이었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500원짜리 자장면이 어딨어요. 보통 7,000원? 8,000원은 줘야 되잖아.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집값도 봐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분들이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걸 보면 그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게 과연 돈을 번 거냐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더 벌고 덜 벌고는 있겠지만 사실 그 가치는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만 한국에 가지고 있는 건 가장 위험하고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 한국 예금이라든지 이런 자산으로만 내가 만약에 우리 가계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이 자산들이 굉장히 가치 평가가 절하될 수 있다는 거죠. 자산가분들을 투자 자문을 많이 하니까 제가 많이 그분들에게도 물어봐요. 어떻게 투자하시고 경기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걸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요. 가문의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내가 우리 가문, 내 자녀와 손주까지도 물려줘야 되는 그런 자산들, 팔지 말아야 될 자산을 남겨두고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있는 자산들은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만 하더라도 반포, 압구정, 아파트 한 채 이런 것들은 가지고 가야죠. 이거는 팔면 안 되는 자산인데 지방이라든지 정리만 된다면 그런 자산들부터 처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버블이 꺼진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렇다 할 대공황은 오지 않고 어떻게든지 위기를 모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버블이 꺼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현금도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황금성이 높은 금에 투자하는 ETF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우량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 중에서도 우량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ETF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고, 또 금리가 요즘에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리츠 투자가 상대적으로는 각광을 받거든요. 미국 부동산 주택 시장에 리츠 상품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다변화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시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계속 성장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보면 0에서 1%를 계속 이제 전망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당연히 이를 상회하는 경제 전망 수치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정말 인구 소멸까지도 거론이 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미국은 양질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나라거든요. 미국 인구가 3억 명이 조금 넘는데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미국은 무려 300만 명이 늘었어요, 인구가. 이 3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인구냐면요, 부산광역시의 인구가 300만 명이거든요. 미국은 이렇게 매년 프로의 전망치를 보더라도 한 3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해요. 이 인구가 불법 체류자라든지 못 사는 나라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산가들, 고학력자, 고소득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나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중국, 인도, 중동, 유럽, 한국, 일본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 배우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미국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녀들이 지금 딱 29세가 됐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첫 집을 마련하는 나이가 29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가 아닌 미국 내에서도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은 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미국의 주택 공급이 고질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정말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만 채를 공급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2022년부터 지난 3년 동안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인상됐잖아요. 이 조달 비용이 비싸서 뭐 시행사라든지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 너무 까다로워요.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뭐 주변의 자연 환경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든지 교통을 먼저 증설을 시켜야지만 공급을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이나 규제가 까다롭다 보니까 공급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파르게 드라마틱하게 시세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달러 투자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매번 달러를 바꾸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부지런한 분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내가 미국에 집 사놓으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 내 집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월세가 뭘로 들어와요? 달러로 들어오잖아. 내 통장에 달러가 꼬박꼬박 꽂히는데 제가 미국 부동산 투자를 처음에 했을 때 그때 환율이 1190원이었어요. 그때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투자했거든요. 근데 지금 1430원, 1450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달러 환 차익만으로도 얼마나 많이 올랐냔 말이에요. 100% 모든 나의 자산을 달러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일부 하다못해 5% 10%라도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라. 그런 측면에서 미국 부동산이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출을 받아서 내가 가진 시드보다도 더 큰 집을 살 수가 있고 그 집이 시세 차익이 나면 대출금은 동일한데 그 시세 차익은 내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인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시세 차익도 오르지만 매달 월세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미국의 부동산 투자 이제 월세 얘기를 해서 말인데 한국은 주택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이 잘 나와봐야 뭐 3% 나오나요? 그런데 미국은 기본 3% 이상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왜냐면 미국은 전세가 없잖아요. 다 월세 시장이란 말이에요. 공급은 부족하고 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이 월세 수익률이 엄청 올라갔어요. 또 미국이. 맨하튼은 전 세계의 강남이니까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맨하튼 콘도에 비용을 다 떼고 월세 수익이 5%예요. 전 세계 강남인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월세 중심의 부동산 투자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월세가 형성되어 있는 수익률이 높아요. 그게 또 미국 투자의 장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금 얘기를 좀 할게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생겨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살 때 취득세 일단 3, 4%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살 때 세금이 없어요. 보유할 때 우리 세금은 우리나라 재산세는 낮은데 뭐가 있나요?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미국은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한국인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주택 대비 해외 주택을 샀을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종부세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재산세도 이제 미국이 내면 되는데 정말 비싼 재산세인 주들도 있어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고요. 임대소득세도 미국은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다양해요. 법인을 세워서 투자하는 걸 많이 도와드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개인으로 투자했을 때보다 더 많은 공제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을 거의 안 내게 되시거든요. 양도소득세 또한 우리나라는 2주택, 3주택자 분들 중과세가 내년부터 더 이상 유예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중과세를 많이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없고 1주택자든 100주택자든 양도소득세가 똑같습니다.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리 높아도 뭐 30% 정도 이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절세 전략 때문에도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투자하실 때 이 두 가지만 조심해서 유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분들이 한국 부동산 사면 한 가지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 때는 네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내가 살 것인지 법인이 살 것인지 아주 경우의 수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뛰어나지만 이 양국 간의 모든 경우의 수라든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이슈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해 본 저 같은 전문가를 찾으셔서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찾아가셔서 구조를 먼저 잘 짜고 접근하셔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이거를 누수가 되는 비용이 많고 세금으로 다 내고 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첫 단추부터 잘 끼우셔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자산가분들이 저한테 오실 때 제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투자 목적이 뭔지 여쭤봐요. 나는 시세 차익이 목적인지 실거주 목적인지 아니면 월세 수익이 목적인지 자녀를 위해서 사주는 건지 뭐 정말 분산 투자 목적인지 이런 본인의 투자 목적에 따라서 부동산의 유형과 적합한 도시를 제가 찾아드리거든요. 부동산도 본인에게 맞는 조건에 부합하는 취향과 대상이 생겨요. 그래서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하셔라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짚어보고 대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복합적인 위기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고 있는 지금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투자와 자산 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미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퇴직금 받아서 노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죠? 퇴직금 얼마나 받습니까? 저희 아버님 교장 선생님 퇴직하셨는데 물론 절대 제가 반대를 했죠. 일시금으로 받지 마셔라. 연금으로 받으셔라. 그 일시금으로 받는 게 그때 보니까 뭐 3억 6천만 원인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15년 전이니까. 자, 한 4억이라고 생각하시죠. 4억 가지고 여러분 은퇴 생활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여러분께서 젊으셨을 때부터 자식들 키우시고 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 부모님 봉양하시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겪으셨습니까? 시중에 여유 있게 5억 남았다고 치자고요. 5억 들고 있습니다. 근데요. 재수없으면 우리 100살, 12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은퇴 보통 60살에 하죠. 60살 이후에 근한 30년에서 40년을 버텨야 돼요. 매월 생활비 최소 200 정도 들 겁니다. 201년이면 한 2,500, 3,000 됩니다. 3천만 원 한 10년이면 3억입니다. 그것만 들겠습니까? 경조사 해야죠. 뭐 아프면 병원 가야죠.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소중한 자산을 조금이라도 불릴 수 있도록 불릴 수 있는 방법 또는 불릴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여러분께 심한 표현으로 경종을 좀 울리고자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노후 파산 때문에 독거노인분들 자살 이런 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슬프고 우려되는 거는 한국도 그런 추세에 접어들었고 그런 추세로 따라가고 있다는 기사나 이런 자료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직결될 건데 그 양상은 조금 틀릴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산적한 문제가 일단 첫 번째가 고령화죠. 노령화, 고령화. 인구도 줄어드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단 좀 나아요.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명입니다. 일본 인구 1억 3천만 명 정도 돼요. 고령화가 거기도 굉장히 빠른데 우려되는 건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고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는 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가 더 지금 절실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50대 이상 1인 가구가 파산 신청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있을까요? 50대 이상의 1인 가구의 파산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벌어놓은 돈은 별로 없고 어느 정도 자산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해서 자산은 갉아먹고 있고 그러면 어느 순간 임계치라는 게 있겠죠. 생활비 쓰고 못 쓰고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은 거의 바닥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는 저의 시각으로는 이게 개인, 가게, 일, 한 가구마다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한 국가의 위기로 번질 수가 충분히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봐요, 저는. 저도 50대가 넘었으니까 50대 이상 분들이 나는 뭐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도 멋지게 옷도 차려입어야 되고 친구들 만나서 술도 사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이거 뭔가 좀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해보고자 저 같은 사람도 얘기도 들으실 거고 주식은 막 뜬다고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시죠. 그런데 아쉽지만 개인분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벌었다 그런 확률 많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 2, 3년은 그런 확률이 많아졌어요. 엔비디아가 한 8배, 11배 떴고 불과 2년 전에 우리나라도 뭐 광풍이 몰아쳤었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 여러분 실력 좋아서 투자 지식 훌륭하시고 판단 잘하셔서 수익 낸 거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수익 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시장이라는 건 항상 업 앤 다운을 반복하거든요. 보통의 우리가 은퇴 자산을 지키고 증식하는 찾을 수 있는 대안은 자영업을 뭔가 시작한다든가 은퇴 이후에 또는 투자를 한다든가 이건데 저는 압도적으로 투자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은퇴 리스크라고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5가지 정도의 리스크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창업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흐름, 경제 성장, 한 국가의 경제를 분석을 잘해야 되고 전망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모두에 일찌감치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1970년도, 80년도 한참 수출 잘 되고 이러면서 고성장을 했을 때죠. 그때 1년 GDP 성장률이 15에서 20%, 평균 17%씩 성장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5년도에 1년 GDP 성장 예상치가 1%가 안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인가요? 1인당 GDP로만 보면 뭐 37,000불 정도 된다고 하니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긴 했죠. 자꾸 뭐 OECD 비교하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된다고 하여튼 보는데 우리나라 아직 시스템적으로 볼 때 선진국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로 볼 때도 선진국 아니에요. 하드웨어, GDP 부가 좀 쌓여서 선진국 정도 된다는 것이지 진짜 선진국 아닙니다. 선진국 초입에서 지금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2년 전인가 서울대학교에서 좋은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유일한 인구학자분이 한 분 계세요. 저하고 동갑 친구의 친구분이신데 그분이 강의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너무 대충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답니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인구 전망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해요. 인구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70년생 당시에 신생아 숫자가 96만 명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2022년도에 신생아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26만 명입니다. 그럼 지금 근 한 40년 만에 신생아 숫자가 4분의 1토막 난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의 기반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건 뭐 어떤 뭐 자영업이건 기회가 좋아지겠습니까?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 창업이야말로 여러분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조금 격한 표현으로 좀 깊이 하셔야 되는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 리스크죠. 우리가 보통 그 종목을 투자하는 첫걸음이 경제방송의 주식 전문가들 얘기 듣고 또는 옆에 친구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종목 추천 듣고 누가 많이 벌었다더라 그거 듣고 금융기관에 가서 PB분들의 얘기 듣고 그거 다 정답일까요? 10번이면 한두 번 맞을 수는 있겠죠. 그게 정답이고 오답이고를 떠나서 그런 소식을 듣거나 내가 혹했을 때 이게 괜찮은 종목인지 아닌지 지금 경제 상황이 이 종목에 투자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죠. 그게 투자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 리스크는 내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투자 리스크의 확률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부터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당연한 거긴 한데 건강 리스크죠. 뭐 재산이 수천억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몸져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면 마냥 공연불인 것이죠. 건강관리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저도 요새 건강관리를 좀 해야 되나 싶은데 너무 바빠서 건강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건강이 첫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건강을 잃으면 노후 생활 하실 때 의료비가 많이 나가시잖아요. 의료비 많이 나가서 내가 갖고 있는 지갑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늘 운동하시고 운동도 너무 격하게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유산소 운동하시고 꾸준하게 걸으시고 많이 조깅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 꾸준하게 서로 잘 하시자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 입에 담기는 좀 뭐하지만 부부 리스크라고들 합니다. 황혼이혼 많아지잖아요. 물론 요새 뭐 젊은 분들도 이혼율 되게 높아집니다. 젊은 분들이야 기회가 많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죠. 근데 황혼이혼이 많아지게 되면 어쨌든 재산은 분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내가 쓸 수 있는 자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둘이서 많은 재산을 쓸 때 하고 나눠서 한 사람이 쓸 때는 이건 분명히 분모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 파산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에요. 저도 뭐 젊었을 때 부부싸움 많이 했죠. 지금은 애틋해요. 애들 키우고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좀 애틋하고 동료의식도 생기고요. 그래서 부부 금술도 좀 좋게 잘 지내시고 그게 가정의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가 결혼한 지 23년 됐는데요. 항상 싸움의 끝은 제가 잘못으로 끝나더라고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족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관념이 좀 있어서 자식들이 결혼하고 출가를 하면 집까지 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반드시 물려줘야 되고 저는 그거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뭐 전부 다 바뀔 필요는 없죠. 여유가 있으시면 집도 사주시고 해도 되지만 여유가 좀 빠듯하신데 내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을 먼저 집까지 사주고 여러분 우리나라요 청년주택 등등해서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젊은 분들 주거비 이런 거 지원해주는 혜택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요. 살 집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상황은 이미 지났어요. 거기에 너무 올인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나의 노후입니다. 내 노후가 지켜져야 자식들도 부모한테 의지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자식들한테 너무 올인하는 내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내 노후까지 갉아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노후 파산 내지는 노후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하는 거죠. 내 잠자고 있는 돈이 자가증식할 수 있는 뭔가 투자를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험 성향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유튜브니까 좀 직설을 하죠.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께 지식을 전달드리고 전문가 임내하는 거는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자문 드리고 있고 자문
전문 수수료 조금 받아서 모아서 저도 생활하는 거잖아요. 이건 노골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대신 저 같은 사람은 투자 시장을 하루 종일 볼 거 아니겠어요. 저희 새벽까지 보거든요. 미국 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자기 전까지 보고 일어나서부터 봅니다.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시장 분석이 조금 더 깊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를 가장 초기부터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그나마 안전한 방법은 저 같은 전문가 중에 허당인지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판별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저 같은 전문가들한테 맡기시는 게 그게 가장 안전하고 속편한 방법이에요. 다만 내가 1억이 있다면 1억 전부를 맡기지 마십시오.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를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2천을 맡기던 1,000만 원을 맡기던 5천을 맡기던 맡겨보는 겁니다. 대신 다시 강조드리지만 저 같은 전문가를 고르실 때 이 사람이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그냥 하나를 알면 다섯 아는 것처럼 아는 척만 하는 사람인지 그걸 잘 구분하셔야죠. 그게 성결이 된다는 전제로 맡기시는 것 또는 펀드들 저 같은 사람 말고 그 큰 운용사들이 운영하는 펀드들 있잖아요. 그 펀드들도 잘 고르신다는 전제로 간접 투자하시는 게 가장 내 시간도 안 뺏기면서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얘기인데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공부가 별겁니까? 꼭 책 이만한 거 읽어야 되나요? 요새 유튜브에서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 계속 읽기만 해도요. 아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경제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만 여전히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가 보는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 정말 진성인지 허당인지를 구분 좀 하셔야죠. 왜냐하면 요새는 정보의 홍수잖아요. 그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 전문가가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께서 결국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를 일정 기간 동안 한번 쭉 팔로우를 해보세요. 그냥 제 기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수치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막 자극적으로 망한다. 굉장히 좋을 거다. 특히 제가 보는 허당인 분들의 공통점은요. 뒷얘기를 많이 해요. 본질적인 얘기를 흐리고 뒷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이런 거 얘기를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FOMC 그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다리던 금리 인하해줘서 시장이 굉장히 좋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FOMC를 만약에 분석을 하고 여러분께 컨텐츠를 나눠드리는 경우에도 FOMC의 무슨 독립성이 어떻고 제롬 파월이 어땠고 트럼프가 제롬 파월을 뭐 나쁜 놈이고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거는요. 그거는 본질을 벗어난 얘기예요. FOMC가 뭐 때문에 어떤 수치를 근거로 뭐를 근거로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서 이게 경제나 주식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식의 맥락을 짚는 게 이게 본질인 것이고 독립성이 어떻고 뭐 몇 명이 잘려갖고 나갔는데 뭐 누가 들어왔고 몇 대 몇이고 그 FOMC 위원들이 누가 공화당 지지자고 민주당 지지자 이런 따위의 얘기를 하는 이게 허당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FOMC 위원들이요 12명이 FOMC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간에 석학들입니다. 대학 교수분들이고요. 최소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기의 명망,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트럼프 때문에 흔들릴 거고 뭐 트럼프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올릴 거고 내릴 거고 이런 식의 해석은 이게 조금 더 예민한 얘기긴 한데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런 식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 같고 자꾸 말풍선을 퍼뜨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번에 SEP 경제 전망 요약 보고서에서 2025년, 2016, 2027년 실질 경제 성장률이 1.6, 1.7, 1.8로 점점 상향을 하는 수치가 나왔더라. 근데 2025년도에 1.6도 지난 6월 달에 1.4였다가 이번에 상향 조정을 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제를 좋게 보고 있고 심지어 실업률도 4.4, 4.4, 4.3인가로 오히려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더라. 반면에 PCE 물가지수가 오히려 지난 6월 달에 전망했던 것보다 이번에 같이 봤는데 26년도에는 조금 뜬 3.1에서 3.3으로 성장했다. 물가는 좀 뜨지만 실업률이라든가 경제 펀더멘탈은 탄탄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조금 균열이 있어서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금리를 25bp 정도 인하시켜주면서 이게 경제가 탄탄한 상태에서 인하시켜주는 게 리세션 컷이 아니고 인슈런스 컷이더라. 그래서 결국 이게 주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거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수치에 근거해서 근거에 기반해서 분석을 하는 사람이 진성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저는 이런 식의 분석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후 파산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당장 닥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계속 고꾸라지고 있고요. 그 말은 사업을 해서 자영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 줄어든다는 얘기고 심지어 우리가 부동산이든 뭐든 투자해서 성공할 확률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40% 상승했고 전 세계 상승률 1위고 그거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시간을 통해서 가장 성장성이 가능성이 높은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유일의 패권 군사대국 1위 기축통화국
유효 적절한 정책을 구사하는 국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뛰어난 탄력적인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고 민간 부분의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 시장이 그중에 가장 우수한 투자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제 시간을 통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런 투자를 어떤 식으로든 단돈 10만 원으로 하시건 100만 원으로 하시건 그냥 펀드로 하시건 시장 전체 S&P 500 전체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시건 그렇게 간편한 방법으로 일단 먼저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경기 사이클이 한 번은 돌아가는 1년에서 2년 정도는 경험을 하신 다음에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서 조금 더 투자 대상도 확대해 보시고 규모도 조금 늘려가시고 이런 식의 노후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퇴직금 1억이건 뭐 넉넉 잡고 5억이건 이거면 나 노후 30년 40년 충분해, 절대 그런 생각 아니란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나에게 필요한 내가 필요한 노후 자금이 얼마 정도면 적당하겠다라는 거를 혹시 여유가 되시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도 한번 고려하고 다음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